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일단은 지금 앞에 중요한 것들은 많이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봤던 것 중에서요. 저희 환급 신청 보다 말았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018조 2항에 보면 환급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 신청서에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써 있고요. 일단 넘겨보니까 이제 뭐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요량 계산서, 납부세액 확인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써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개별 환급 받고자 하는 자가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납부한 세금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수출 등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액 환급 늘표에 적용되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2호 및 3호의 서류를 2호 빼고, 2호, 3호 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출 사실만 있으면 되는 거죠. 수출 사실만. 어차피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된 환급액이 있기 때문에 수출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그 HS 코드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환급액을 결정을 해서 부과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한데 되게 어렵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냥 혼자서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903180에 뭐 9099라고 하는 세 번이 있고 903289에 뭐 9090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게 뭐냐면 얘는 자동 그 측정기기, 기타 측정기기가 되는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자동 제어기기에 기타 물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로 하게 됐을 때는 자, 10,000원당 10원만큼만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표로 정해놨어요. 얘는 이거 하게 됐을 때는 10,000원당 20원만큼을 환급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답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가 되는데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여기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10,000원짜리다. 그러면 10원 환급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10만원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하면 되죠. 그럼 100원. 100원을 받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구조거든요. 세관이 보는 거는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관익, 정액, 환급 율표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환급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안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정 물품의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관성에 봤을 때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 그 환급액, 납부처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로 산정하면 되겠다라고 정한 것을 가지고 수출한 사실만 있으면 요거만큼을 곱해서 수출 금액을 곱해서 FOB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을 환급받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에다가 미리 정해져 있는 간이정의 환급 율표를 가지고 적용해서 환급받으면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 신청은 수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써있네요. 수출 물품의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말이냐면요. 환급 신청을 할 때는 특정 물품을 수출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기본 원칙은 그 수출된 물품에 사용된 그 원재료를 한 번에 신청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A라는 물건을 만들어 보냈어요. 그래서 신고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할 때는 그 중에 하나만 신청하고 다음에 할 때는 또 그 같은 건에 대해서 B라는 물품만 수출하겠다, 환급 신청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일괄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수출 신고 건이 하나가 있으면, 물품이 하나가 있으면 환급 신청권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2건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 말. 한 건에 하나만 이렇게 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일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 관세 등의 환급 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요, 수출 물품의 경우는 수출 신고가 되고 나서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나머지 경우는 공급 등이 완료된 경우. 자,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저희가 수출 신고 수리가 됐다고 해서 수출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 기억나시죠?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수출 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항이 안 되면 과태료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수출 신고는 출항하기 전에 미리 해요,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 신고 수리했다고 해서 출항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출항이 되고 나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물건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수출 신고 수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적 또는 기적된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수출이 아닌 나머지 경우는 그 공급 등이 완료되고 나서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항,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출 신고 수리일, 그 다음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등을 한 경우는 그걸 완료한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6항, 환급 신청인은 환급 신청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 세관장에게 계좌 번호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급 신청 들어오게 되면은 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자가 정해놓고 있는 계좌로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신고하라는 거죠. 계좌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통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관에 미리 통보해놔야 거기로 환급을 할 거잖아요. 지금 그 말 한 겁니다. 그 말. 그렇죠?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 세관장에게 계좌 번호를 통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어떤 말인 거냐면 환급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니패스와 같은 전산으로 내가 환급 받을 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7항, 세관장은 제2항,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 정해 환급 율표가 적용되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신고 시 수출 신고서의 환급 신청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함으로써 환급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간이 정해 환급 신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수출 신고 필증 한번 같이 볼까요? 수출 신고 필증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26번 보이시죠? 환급 신청인. 그 밑에 보시면 자동 간이 정액 환급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출 신고할 당시에 이 물품은 간이 정액 환급 받을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환급 신청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간략하게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019조 환급 신청 세관의 지정. 관세청장은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별도로 정해놓은 세관으로다가 환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환급금의 사후심사하고 나와 있고요. 세관장은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환급 신청서, 첨부 서류, 그 다음에 그 밖에 20조 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나 실질 조사에 의해서 정확 여부를 심사한다. 그 다음에 2항, 그 심사는 환급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5년으로 나와 있을까요? 저희 관세부가 제척기간 아시죠?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 받은 경우에도 5년 안에 심사해서 추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고시로 정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15조를 볼게요. 이거는 지금 전산 처리 설비의 이용이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니패스를 말을 하는 겁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 나와 있죠. 뭐 세관장은 관성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 처리사비 이용해가지고 이제 황금등급 따른 뭐 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정자 송달 등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납세 고지라고 하는 것들도 우편으로 안 합니다. 다 전산으로 해요. 전산으로 유니패스로 하거든요. 지금 그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유니패스로 하는 게 어렵다고 했을 경우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긴 하겠죠. 근데 웬만하면 요즘 다 가입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어가지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유니패스 검색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게 그냥 얘기만 듣는 거랑 실제로 거기 들어간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다르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항 전자신고 등을 할 때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해서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간단한 것들은 생략을 하게 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하게도 할 수 있다.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 나올까요? 나오기 어렵겠죠? 기본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산 처리 설비에 입력된 경우는 그게 접수된 것으로 보고, 그쵸? 송달받을 자가 미리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될 때나 신청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그런 설비 입력될 때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 뭐 이거 자세히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 이거 내용 있잖아요. 똑같이. 그거 보면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환급금의 지급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희 그 관세법 상에 보시면은 환급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뭐 어렵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빠르게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뭔가요? 국가재정법 17조에도 불구하고 이거 기억나세요? 국가재정법 10조가 뭐냐면은 모든 그 세금 뭐라고 하죠? 거기서 걷어들인 것은 세입으로 한다. 그 다음에 나가는 금액은 세출로 한다고 말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랑 다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그 해당 세관 소관장의 세입금 잡아가지고 별도로 관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청장은 소관 세입금 개정에 부족이 있는 경우는 소관 세입금 개정 간의 조정을 한국은행이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21조를 보시면은 환급을 할 때는 환급 신청인 통보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환급금을 이제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를 해야 된다. 요구받은 한국은행은 요구한 세관장에 당해 용도 소관 세입금 개정에서 즉시 환급금을 이체를 하고 입금시키고 이체 및 입금 내역을 세관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급금은 신청인 계좌 입금된 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뭐 내용 어려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제16조 2항을 3항을 볼게요. 세관장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가 환급 신청하여 결정된 환급금은 환급금 결정에 속하는 일괄납부 기간별로 정산하는 날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이거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저희 앞에 봤던 것 중에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이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일괄납부 업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징수하는 세금도 보류하고 환급받을 게 있다고 하더라도 환급하지 않고 보류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보류하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두 가지 금액 가지고 상쇄시켜서 차액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죠? 보류한다. 정산할 때까지는 보류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세관장은 신청자가 세관을 납부해야 될 다음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신청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관세 등, 그다음에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라고 써 있는데 가산금 옛날 말인 거 아시죠? 지금은 가산세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정될 때 없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2호 보니까 관세법 28조 사항에 따라 잠정 가격을 신고로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익으로서 뭐 징수해야 되는 금액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5항
세관장은 환급금을 충당할 때는 환급 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서 충당한다. 이 경우에 충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저희 기본적으로 충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신청, 환급 신청권을 갖고 있는 자가 충당 신청을 먼저 해서 세관 처리가 되고 나서야 환급을 충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세관이 봤을 때 이 자가 지금 체납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알리고 직권으로 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충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환급 신청인이 충당 요청을 먼저 들어와야 그것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22조 세관장 소관 세입금 개정관의 조정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용들 저희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거기 내용 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자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저희 관세법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게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원래 그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되지 않은 게 있으면은 그거 다시 회수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보류하고 있다가 다시 일정 기간까지 지급이 안 되면 그때는 다시 세입금 개정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환급금 결정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에 편입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 보류 및 충당 사실 통지라고 하는 것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 제17조 보겠습니다. 환급의 제한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랑 수출 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제9조가 뭐냐면은 관세 등의 환급에 관련된 조항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시행령 내용 보니까 다음에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의 자료를 기재부장에 제출해가지고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밑에 보니까 2항에서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기재부 장관은 관세 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은 지금 이거 관련해서 법 17조 2항에서는 이제 그 물품과 제한 비율은 기재부는 정한다고 나와 있고 그 시행규칙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요. 지금 그 물품과 제한 비율을 별표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14조 별표에 가면, 그러니까 시행규칙 별표에 가시면은 이렇게 품목하고 비율이 나와 있는 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관세법 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 공장과 그다음에 자유무역 지역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 지역 안의 입주 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를 제외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원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급을 제한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외적으로 관세 환급을 제한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말인즉슨 환급 안 해줄 테니까 수입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환급 안 할 거니까 당분간은 수입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조 볼게요. 용도의 사용 시 관세 등의 징수라고 써 있고요. 4조 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서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이라고 써 있는데 앞에 제4조의 2호가 뭔지 보시면 그거 기억나시죠? 외화 획득을 전제로 해서 주한미군 등에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공사와 같은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말을 한다는 건데 조건이 뭐였어요? 외화 획득 조건이죠. 외화 획득. 조건부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 저희 그거 기억나세요? 대외무역부 상에 보시면은 거기서도 외화 획득에 대한 얘기 나와요. 외화 획득. 그래서 외화 획득용 물품의 경우에는
원래 원칙은 저희가 대형업법 11조, 12조에 보시면은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또는 제한된 내용으로 이행을 해야지만 물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화 획득용 물품의 경우에는 면제 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화 자체가 국내에서의 사용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외화 획득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요. 저희 그거 기억나시죠? 관세부상에 보시면 사후 관리 기간의 등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똑같이 3년의 범위에서 완성전에 정하는 기간에 관세 등을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즉시 관세를 징수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멸실되거나 뭐 폐기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 보니까 웃기네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린 폐기를 순화시킨 겁니다. 저희 법 용어 같은 거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제공되어서 4조 3호 용도 제공되어서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 물품을 본다. 이게 뭔가요? 아까 봤던 것 중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말을 하는데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국내용이 아니라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용이기 때문에 거기 공급하는 것 자체를 수출로 가름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거기 공급된 물품 자체는 사실상 외국 물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외국 물품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승인 신청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조 보겠습니다. 19조. 이거 중요해요. 이거. 다른 것도 안 중요한데 법제 19조는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거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조 볼게요. 환급을 가름하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라고 써 있고요. 이랑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해서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자, 어떤 말을 하는 건가요? 원래 원칙은 처음에 수입했을 때 관세 등을 징수해서 나중에 환급 받으라고 했던 건데 처음 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관세율을 인하시켜 주겠다는 거죠. 나중에 환급을 받지 않고요. 그냥 이것은 사실상 명확한 거기 때문에 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수입할 때부터 관세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급을 가름한다는 거죠. 원래 환급 신청해야 되지만 그거 가름해서 수입할 때부터 관세 등의 세율을 낮춰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표현을 보시면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이런 용어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그리고 법에 보니까요. 뭐 인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랑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등의 세율 인하 요청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잘 보시면 돼요. 누가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 걸까? 여기 보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항 기재부 장관은 환급에 가름하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에 필요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는 관계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 인하 기초가 된 수출, 내수 비율에 따라 수출용, 내수용, 별로 수입 허가 비율 또는 승인 비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행 규칙의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과 관세 등의 세액을 신고하고 6항이네요. 지금 뒤에 시는 먼저 보고 말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은 사항이 나오는데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세 등의 세율 인하 물품에 대해서 수출용, 내수용별로 수입 허가 비율, 승인 비율, 기타 관세 등의 세율 인하 기초가 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5항에서는 지금 보니까요. 세율 인하 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거나 승인한 기관의 장은 수입 실적과 수입 허가 실적, 승인 실적을 분기별로 기재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게 되어 있고 6항을 보시면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원재료를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후에 수출 등에 제공을 하고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된 당해 물품의 물량과 관세 등의 세액을 기재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앞에 돌아오시면 그 내용이 지금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나와 있는 거죠. 확인에 대한 어떤 서류 제출.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일괄해서 이제 전량 신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신고한 물품의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관세 등의 세율 인하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 시험에 한 번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 보니까요, 지금 20조 같은 경우는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써 있는데, 저희 관세법 상에 보시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제 12조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환급에 신청이 필요했던 서류들은 당연히 보관을 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28조 내용을 보니까 저기 내용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소요랑 계산 근거 서류, 이거는 5년, 다만 중소기업은 3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등에 관련된 서류들은 3년, 그 다음에 수출신고 필증 등 관련 서류들은 3년, 수입신고 필증 등 관련 서류들은 3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3년으로 적혀있어요. 3년. 3년 들어있고 하나만 5년인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서류랑 계산 근거 서류.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수입신고 필증, 수출신고 필증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크게 심사할 게 없잖아요. 과연 이 업체가 소요랑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5년까지로 잡혀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나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서류 발급이야 세관 통해서 발급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을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거죠. 나머지 다 3년이고 소요랑 계산 근거 관련된 서류만 5년이라고 적혀 있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도 저희 과다 환급금의 징수 등 써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봤던 내용 있죠. 관세법상에 나왔던 것처럼 과다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했을 때는 당연히 환급 가산금을 포함해서 징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첫 번째 호를 보시면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 두 번째 기납증, 분증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이미 그것이 사용되어서 수정이 되거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왜냐하면 저희가 기납증, 분증에 나와 있는 세금을 가지고 환급 신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징수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기적을 하기 전에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과다 환급금의 징수를 한다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발생할 일이 좀 크지가 않은 게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되거든요. 선적 기적 여부는 확인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자동으로 막혀요. 전산상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 뜨기 때문에 사실상 환급 신청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원래 원칙이 선적 기적하고 나서 환급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환급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다 환급금이라 봐서 징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액 환급 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을 받은 경우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자동적으로 HS 코드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신고를 할 당시에 HS 코드를 내가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대상 넣을 수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제가 신청할 때 HS 코드를 잘못 신고한 거예요. 그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물품 자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적용을 받아가지고 환급을 받아버린 거죠. 그 경우에도 당연히 과다 환급금이라 봐서 징수를 하겠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에 대해서 이제 환급 가산금을 징수하겠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징수할 때는 이제 관세법 118조 준용해가지고 과세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건 사실 다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진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진신고.
시행령 30조 보시면 2항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여기 보니까 법 제21조 5항에 따라 과다 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이율은 환급받은 날, 그렇죠?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징수할 금액의 1을 10만 분의 10으로 한다. 즉 감액을 해주는 게 있어요. 감액. 다른 거랑 다르죠. 저희 관세법 다른 게 뭐냐면 관세법에서는 자진신고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환급 그 이자, 가산금이라는 한 이자 자체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제도라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저희 시험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다만 환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 환급금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기재부령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연 1,000분의 18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겠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관련해서 지금 법의 사항을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요. 정산 환급 받은 자, 정산 통지를 받은 자, 이 경우에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관장에게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과다 환급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밑에 보시면 단서가 있죠. 1호가 뭐냐면 환급 금액 등에 대해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이거나 관세 조사에 통지를 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조사 통지하지 않은 상태로 법인 심사라 부르는 관세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예요. 자, 세관이 봤을 때 과다 환급 받으면 스스로 신고하면 우리가 가산금을 줄여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면 좋은 거잖아요. 다만 근데 이미 지금 세관에서 조사를 하겠다 또는 추징을 하겠다는 사실을 받고 나서부터 자진신고하는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진신고를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확인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알아서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근데 세관에서 이미 통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자율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벌칙 같은 경우는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부정환급제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열한 계산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기납증, 분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에 보셨을 때 무슨 제도를 가지고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 어기면은 여기 나와 있는 벌칙에 따라서 얼마가 적용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안 봤던 거 하나 있었거든요. 평균세액 증명제도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요약자로 보시면 제 14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세액 증명제도가 뭔지 말씀드려보면 매 월별로 수입 또는 매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HSK 10단위별로 원재료 1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해서 수입신고 필증의 역할을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나중에 환급을 할 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우리나라 사용하고 있는 HS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0단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SK 10단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납부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수입신고 필증, 그 다음에 기납증, 분증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한 달 단위로 해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HSK 10단위가 똑같은 분품의 경우는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가 이것 따로 환급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매 월별로 업체별로 해가지고 통합을 해갖고 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경우에는 그거를 묶어서 환급 신청을 해줄 수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편의를 봐주는 거죠. 편의. 평균세액 증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원재료 한 단위당 HSK 10단위가 같은 것끼리 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물품 하나당 이제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을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이걸 가지고 관세 환급을 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다만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좀 간편하다.
통합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게 있겠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세금이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과다 환급 나올 수도 있고 과소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세관이 보는 입장이 뭐냐면 과소 환급 내는 게 아니라 과다 환급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원칙, 세관장이 그렇죠. 환급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말이 왜 들어간지 아시겠죠? 환급 업무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좀 있다. 이용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됐을 때는 그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수입된 것으로 봐서 환급특례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입한 날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달의 1일부터 역시 소급해서 계산해가지고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가능해야겠죠? 그다음 두 번째, 예외. 기본적으로 지금 세관장이 하는 건 맞지만 별도로 예외적으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자 또는 관세사도 별도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율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급 볼게요.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나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 원재료와 관세법 제50조 1항의 관세율표상 10단위 품목 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서 수출 등에 제공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수출용 원재료 중에서도 평균세액 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 물품하고 관세법 50조가 뭐냐면 저희가 세율의 적용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나왔던 적용되는 그 실행세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 같은 물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평균세액 증명서에 나와 있는 환급이 먼저 끝나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경우에 물품별 환급액은 그 물품이 수입된 달에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평균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달별로 HS 코드 10단위끼리 묶어가지고 이 한 단위를 만들 때 들어가는 품목별 물량하고 평균세액을 정해놓고 이거에 따라서 관세 환급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거 할 때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환급하게 되는 거고 발급받았을 때 이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만약에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되는 그 원재료하고 그 다음에 관세법 5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적용되는 그 물품의 품목분류가 동일한 것으로서 수출 등에 제공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 발급했었던 평균세액 증명서만큼을 먼저 환급을 해주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났을 때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환급액 자체는 평균세액 증명서 그 나와 있는 환급액을 초과해서는 환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만 보니까 조금 어렵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봤던 거 저희 법령집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드렸잖아요. 이거 보면서 내가 한 번 더 공부했던 내용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봤던 내용들 위주로 나왔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반복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 내용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다 봤던 것 같고요. 아마도 저희 그 법의 내용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환투법 같은 경우에.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2차 시험은 그 시험 보는 당일날 그때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6월이나 7월에 본다고 하면 보통 그 전에 한 번은 개정이 될 거예요. 그것도 제가 확인되면 바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것 위주로 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